병원에서 긴 치료 끝에 집으로 돌아온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따뜻한 이불 속에서의 편안한 휴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맞이한 건 포근한 안방이 아니라 짐더미로 가득한 창고 같은 방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 어머니 방은 이제 여기 짐 좀 둬야겠어요. 그 말은 병상에서 회복된 기쁨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모두를 놀라게 할 통쾌한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씨, 올해 66, 한평생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아들 하나만 잘 키우면 내 노후는 외롭지 않겠지라는 믿음으로 버텨왔죠. 하지만 인생은 그리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으로 인해 긴 시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그녀의 가장 큰 위로는 집에 가면 따뜻한 방에서 편히 쉴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던 날 의사는 이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과로하지 말고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몸을 아껴야지. 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면 든든하겠구나. 그녀는 퇴원하는 길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오늘 집에 가도 되겠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다소 서둘러 끊으려는 듯 했지만 그래도 응, 어머니. 오세요. 라는 대답은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기대한 건 단순했습니다. 오랜 병상 생활 끝에 자신의 방에서 편히 쉬는 것, 며느리가 끓여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과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금씩 기운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집문을 열자마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방, 결혼 이후 쭉 지내왔던 안방은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방 한가득 쌓인 택배 박스, 계절 지난 이불과 옷까지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이 어지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닥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조차 반쯤 가려져 햇살 한 줄기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람을 맞이할 공간이 아니라 창고 그 자체였습니다. 예, 이게 뭐니? 내 방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정순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방이 비어 있으니까 짐 좀 두었어요. 어차피 병원에 계시잖아요. 금방 정리할게요.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안함보다는 불편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고 방 안의 풍경은 그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듯 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며 이불을 정리해 보려 했지만 어디에 눕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거실 구석에 이불을 깔아야 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냥 잠깐이야. 집 정리되면 원래대로 해드릴게.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되풀이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은 제자리였습니다. 오히려 짐은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낮에는 산책 나가시면 좋잖아요. 햇볕도 쬐시고 건강에도 좋아요. 표면적으로는 건강을 걱정하는 듯 했지만 정순 씨는 그 속내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집에 있지 말라는 말이었죠. 손주 역시 이제는 할머니 방에 들어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전엔 할머니 방에 들어와 놀던 손주가 여기 냄새 나라며 금세 나가버렸습니다.
아이의 솔직한 말이었지만 그 말은 정순 씨의 마음을 또다시 후벼 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정순 씨의 위치는 점점 더 애매해졌습니다. 가족의 한 구성원이 아니라 잠시 얹혀 사는 짐짝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갈등을 피하려는 듯 눈치를 보며 중재를 회피했고 며느리는 차츰 더 대담하게 자기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정순 씨는 어느 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평생 아들 키우며 살아왔는데 지금 나는 이 집에서 어디에 서 있는 걸까? 그 질문이 그녀의 마음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있을 때는 살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대로 살아도 되나? 라는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순 씨는 본디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굶주림을 겪었고 젊은 시절에는 홀로 아이를 키우느라 매일같이 고단한 노동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처럼 무시당하며 사는 삶을 끝까지 받아들일 리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다짐했던 다시 내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점차 구체적인 모양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일기를 쓰듯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지금 짐이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고 한 사람의 어른이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 이 작은 다짐이 훗날 모두를 놀라게 할 통쾌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순 씨가 퇴원한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지만 마음은 이미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지쳐 있었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얇은 요와 담요,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으니까요. 저녁이면 가족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고 불 꺼진 집안에 홀로 누워 있으면 문득 병원 침대조차 더 편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주가 숙제를 하겠다며 식탁에 앉았는데 며느리가 무심히 한마디 던졌습니다. 예, 거실에서 하면 할머니 때문에 집중이 안 되잖아. 방에 들어가 해.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단지 거실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주가 내쫓기는 듯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손주는 머뭇거리다 방으로 들어갔고 정순 씨는 식탁에 남은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불편한 기색은 점점 더 대놓고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거실에 이불 펴두시면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손님이라도 오면 뭐라고 해요? 이제 몸도 괜찮으시니까 낮에는 근처 경로당에라도 가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집이 좁아서 다들 답답해해요. 이 말들 속에는 한 가지 뚜렷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집에 있지 말라. 정순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정작 집에서는 그 휴식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힘드시잖아. 라는 말 대신 엄마 며칠만 참아. 집 정리되면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점점 길어져 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오히려 짐은 더 늘어나 방은 완전히 창고로 굳어져 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날 주말에 벌어졌습니다. 손주 생일을 맞아 작은 파티를 열었는데 며느리가 친정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풍선과
케이크, 웃음소리로 집안은 시끌벅적했지만 정순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손님들에게 방을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저희 창고예요. 짐이 많아서 조금 지저분하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순 씨의 귀에는 창고라는 단어만 맴돌았습니다. 그 방은 원래 자신의 방, 평생 살림을 꾸리고 손주를 돌보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친정 식구들 앞에서 창고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에는 단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순 씨는 그날 밤 거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울음조차 참아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울음소리가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또다시 어머니는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될 테니까요. 그 무렵부터 정순 씨의 마음속에 분노와 자존심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단지 짐짝처럼 취급당한다는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나? 며칠 뒤 갈등은 정순 씨와 며느리의 정면 충돌로 번졌습니다. 그날은 아들이 야근이라 집에 없던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정리하다가 정순 씨가 깔아둔 이불을 걷어 차듯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거실에서 이불 펴지 마세요. 집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저도 이제 지쳐요. 그 순간 정순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지쳐? 내가 지친다고? 내가 이 집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며 사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 많아요. 저도 제 집에서 편히 살 권리가 있어요. 방은 이미 짐이 가득하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그러니 제발 좀 이해해 주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거실 공기는 살벌해졌습니다. 손주는 방 안에서 울먹이며 엄마, 할머니 그만 싸워라고 말했지만 이미 불이 붙은 갈등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눈을 치켜뜨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이고 내가 피땀 흘려 지켜온 집이야. 그런데 내가 왜 거실 바닥에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니? 순간 며느리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뭔지조차 인정하지 않는 듯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 집을 왜 아직도 어머니 명의로 두셨어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냥 우리한테 주시고 편히 사시면 되잖아요. 그 말은 정순 씨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단순한 생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며느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자신이 단순히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 짐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로 말입니다. 갈등이 폭발한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은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의 대치 상황을 직감했지만 역시나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냥 서로 조금만 양보하세요. 괜히 싸움 커지면 나만 힘들어. 이 한마디가 정순 씨의 마음을 더 허물어뜨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지켜주기는커녕 귀찮은 짐,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대놓고 자신감을 얻은 듯 행동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몸도 괜찮으시잖아요. 굳이 여기 안 계셔도 되죠. 요양원 같은데 알아보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자신이 아직 살아 숨쉬고 걸을 수 있고 밥을 지을 수도 있는데 벌써 집에서 밀려나야 하는 처지라는 건가. 그날 밤 정순 씨는 거실에 누운 채 오래도록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하루에 3군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시절, 쓰러질 듯 지쳐도 내 아들만큼은 굶기지 말자는 마음 하나로 버텨낸 날들, 그리고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눈물을 삼키며 밤새도록 김밥을 말아보냈던 기억까지.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만 보며 자신을 외면하고 있었다. 내가 그동안 뭘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정순 씨는 스스로에게 물으며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이 다져졌습니다. 며칠 뒤 정순 씨는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 도착한 곳은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집문서를 꺼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집 팔고 싶습니다. 중개인은 깜짝 놀라며 물었지만 정순 씨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급한 거라면 바로 매물 내겠습니다. 요즘 집값도 괜찮으니까 금방 나갈 거예요. 부동산과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순 씨의 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한숨이 사라지고 오히려 오랜만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쥐고 있다는 해방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등은 곧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며칠 후 부동산 직원이 집을 보러 왔을 때 며느리의 표정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알지 않니?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팔든 새를 놓든 내 마음이지. 며느리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이런 일을 벌이시면. 정순 씨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아들한테는 이미 말했어.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듣고도 모른 척한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다 주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했겠니? 아들은 결국 그날 밤 울분을 터뜨리듯 외쳤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조금만 참으시면. 정순 씨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나는 내가 평생 나를 지켜줄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지켜준 건 내 아내뿐이구나.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거다. 그 후 집안은 연일 폭풍 속에 휩싸였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가 집을 팔겠다고 난리를 친다며 울부짖었고, 아들은 퇴근 후 부동산에 찾아가 취소해달라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계약은 진행 중이었고 정순 씨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 최소한 돈은 아들 이름으로 해주세요. 저희도 여기저기 빚이 있는데. 그 말에 정순 씨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내 속마음이 그거였구나. 결국 집이 아니라 돈이 필요했던 거지. 하지만 안 돼. 내 남은 인생은 내 거다. 갈등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 끼어 제발 그만 싸워라고만 반복했지만 이제 정순 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아들에게조차 굴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짐짝 취급했지? 좋아. 그럼 내가 짐을 빼고 나갈게. 그런데 기억해라. 이 집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거야. 앞으로 내 삶은 내가 살겠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눌려왔던 자존심과 당당함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집을 매물로 내놓은 이후 집안은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날이 선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누구 허락 받아야 내 집을 팔 수 있니? 내가 상의라고 하는 건 결국 당신 뜻대로 하지 말라는 말 아니냐? 며느리는 억울하다며 소리쳤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진땀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며느리 좀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자 정순 씨는 처음으로 아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요하니까 내가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은 하니? 이 집 한 칸 지키려고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며 살았는지 아느냐고. 그 순간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건 며느리와 정순 씨 두 사람의 정면 대치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직원이 계약 성사 소식을 알리러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집 금방 나갔습니다. 계약금도 입금됐습니다.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가족을 위해 버텨왔던 자신이 드디어 스스로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애는 학교도 다니는데 갑자기 이사 가라고 하면 어쩌라는 거예요? 정순 씨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내가 창고라고 부른 그 방, 내가 평생 살아온 내 공간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미안함 하나 없었지. 내가 그때 보여준 태도가 내 대답이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져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우리를 길바닥에 나앉히겠다는 거예요? 정순 씨는 담담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길바닥? 아니지. 너희는 아직 젊고 힘도 있잖아. 집은 다시 마련하면 돼. 하지만 나는 이제 내 노후를 지켜야 할 나이야. 내가 남은 생을 눈치 보며 거실 바닥에서 지내느니 차라리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며느리의 입에서 말이 막혔습니다. 순간 그제야 자신의 언행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계약은 성사되었고 이 집은 곧 다른 이의 소유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집문서를 들고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내가 날 지켜줄 줄 알았지만 결국 며느리 편에만 서더구나. 그래서 이젠 기대하지 않으려 한다. 아들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정순 씨는 눈빛을 단단히 세우며 대꾸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든 살아낼 거다. 젊으니까.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하지만 내 나이에 다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며 사는 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리고 며칠 후 이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면서도 연신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정순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만의 작은 전셋집을 구해놓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15평 남짓한 아파트,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창가에 작은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사날 며느리는 끝내 차가운 말만 남겼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후회하지 마세요. 정순 씨는 짐을 정리하던 손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할 게 뭐 있니? 내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내 것이 됐는데. 그 대답은 날카로우면서도 동시에 통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움츠러들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날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불편하고 좁은 공간이었지만 그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반면 정순 씨는 새로운 집에서 작은 꽃을 가꾸며 조용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마실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찾던 평화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집을 팔아버린 뒤의 일상은 정순 씨에게는 낯설면서도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새로 구한 작은 전셋집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깨끗하게 정리된 방과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공간에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정순 씨는 창가에 놓은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그토록 바라던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이제야 그것을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펴던 날들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저려왔지만 동시에 이제 다시는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 살았습니다. 이전처럼 넓고 편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정순 씨에게 목소리를 높일 명분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더 이상 그들의 삶 속의 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정순 씨의 집을 찾아온 아들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됐다. 다만 내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부모가 자식만을 위해 사는 건 당연할지 몰라도 자식이 부모를 외면하면 결국 부모도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야. 그날 아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비로소 어머니가 보여준 선택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용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순 씨는 새로운 삶에서 작은 행복을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챙겨주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만 해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불안에 떨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감사와 자유로움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사연은 단순히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잊은 채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들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정순 씨의 선택은 과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고 견디며 살아온 어머니가 끝내 내린 결단은 단순히 집을 팔아버린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주도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피로 맺어진 관계만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자리를 인정할 때 비로소 가족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며느리와 아들이 보여준 건 그 존중의 부재였습니다. 결국 그 대가로 그들은 집을 잃었고 동시에 어머니의 마음까지 잃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정순 씨처럼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참고 또 참으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타인의 눈치를 보며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은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 안에서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이 사연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씨의 통쾌한 선택처럼 우리 모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